네, 이렇게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5명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 등 당 지도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결국 무혐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북한의 도발,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강경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임시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사드 배치에 들어갔죠. 또 북한 김정은의 벙커를 뚫을 수 있는 미사일의 탄두 증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1톤짜리로. 자, 한반도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짚어봅니다. 이상일 YTN 개관 해설위원,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결국 이용주 의원이 무혐의니까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 안철수 전 대표 무혐의로 나왔고요. 이 무혐의라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의 수사는 이제 이번 일련의 제보 조작과 관련된 공개 과정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인지하고 가담했느냐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관심을 모았던 당 지도부, 특히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그러면서 그 윗선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이제 같이,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1년 연속 손상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가담했냐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내려졌지만,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그 당시에 제보 조작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제 부단장, 수석 부단장은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중대한 사안이 공개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들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기업이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려질 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이제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승인하느냐라는 권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선 과정에서 저렇게 중대한 문제를 이제 폭로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거는 공명선거 추진단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대선 후보나 당 지도부는 알아서 하고 그냥 위임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기는 적어도 어렵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이 됐고 확인됐냐라고 물어보는 과정은 거쳤어야 될 텐데, 물론 이런 부분들을 묻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 건 아니라고 지금 검찰은 판단했습니다만, 국민들이나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과연 이제 당시 정당이 당 지도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몇 사람이 어떤 기소로 끝났으니까 당 지도부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좋아할 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국민의당 지도 결과적으로 이제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국민의당 결론도 이제 이게 바뀐 게 되는데요. 예. 그 책임 논란에 대한 부분들,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은 특히 피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민의당 지도부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그 치열한 대선 기간 동안 이 지지율에서 밀리던 후보 측에서 폭로한 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것도 조작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락이 된 뒤에도 다시 한번 정치적 입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또 만회하려는 그런 반등의 기회도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국면을 좀 넘어서려면 뭔가 입장 표명이 다시 한번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국민의당은 8월 27일로 예정돼 있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사실상 이제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이번 검찰의 어떤 수사 발표 기소로 몇 사람의 이제 일부의 범행으로 결론이 났고 우리는 무관하니까 새롭게 그냥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이제 납득할 수 있는 공당의 자세인가, 이런 어떤 비판에 상당히 크게 직면할 것 같은데,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더 크게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게 아닌가.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자세로 가지 않으면 이 부분들에서 아마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당 지도부가 결국은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몇 사람의 어떤 책임으로만 전가하고 면피한 것으로 마치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기존의 어떤 그동안은 조직적인 개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크게 자성하는 어떤 그런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법적으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은 이 정도로 하고요. 북한 미사일 도발인데요. 지금 미사일 도발은 계속 이 주말에 이제 설명을 하셨으니까
미국 측의 대응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B1B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괌에서 출발했나요? 기지에서 출발해서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우리가 단초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제공하는 확장 억제 수단이 전략 무기인데 지난 4일 날 화성 14형 1차 시험 발사했을 때도 왔었죠. 그때 나흘 만에 전개됐고 어제는 이틀 만에 전개를 됐는데 이것이 일각에서는 지금 효과가 있느냐, 에어쇼 하는 거 아니냐, 2시간 만에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냉엄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런 전략 자산 한반도에 상시 배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 사드 포대 하나 배치를 하는 것 가지고 여론이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B1B 폭격기 같은 전략 자산이 상시 공간이 있으려면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인천공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소음 강도도 있었습니다. 괌 앤더스 공군기지에서 출격을 하는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가 비행기가 28대가 동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활주로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정사각형 형태입니다. 예. 무지무지하게 규모가 큰 이런만한 그거보다 좀 규모가 작은 이런 면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지금 현재에서 순회하는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고민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대략 싶습니다. 괌 기지에서 출발을 하면 한반도 상공까지 오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저게 마하 1.5, 그러니까 시속 1,500km, 시속으로 따지면 시속 1,500km를 날아가니까 2시간 반. 그러니까 저것이 괌 앤더슨 공기에서 오면은 오키나와 상공으로 해서 동해로 해서 우리 영월의 필승 사격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공으로 해서 휴전선을 가로질러서 서해로 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형태를 밟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을 과연 위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태도는 전혀 바뀌질 않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픽 준비한 거 있는데요. 조선신보의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핵전략 무기를 차근차근 보여주는 이 핵탄도탄 세례가 이미 실행되고 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다. 이미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미국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미사일 이 체계는 돌이킬 수도 없고 여기서 중단할 수도 없는 거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런 논조의 북한 매체들의 평가가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난 4일 1차 화성 14형 발사할 때 당시 김기남 과거의 선전선동부장 지금 부위원장이 동북아에서 군사역학 구도가 이미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물론 저기서 북한의 핵질주가 멈추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미국을 위협하겠다라는 계속 위협 강도를 높임으로써 미국의 여론을 바꿔서 결국은 미국이 먼저 북미 협상을 하든 손을 내면서 수교를 하자라는 대응을 합니다. 그럼 그게 내부적으로는 세계 최광대국인 미국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굉장히 큰 선전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단기적인 목표고 사실 최종 목적은 사실 군사적으로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전력 증원을 못하게 해서 적화를 하겠다. 이 일관된 목적은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북한의 기습 도발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논란이 됐었죠. 사드 발사대 4기를 물론 임시 배치라고 합니다만 지금 배치할 것을 지시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 베를린 구상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미 북한에 의해서 이게 무시 아닌 무시당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사회담 하자고 하는데 한마디 대응도 없고 베를린 구상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지금 계속 미사일 도발하고 있고 대통령으로서도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차원에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고 특히 사드 임시 배치 지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육지책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북한은 철저하게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전략,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는
뭐 협상을 하든 뭘 하든 미국에 대해서만 어떤 메시지와 행동을 좀 보이면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뭐 제안이나 이런 부분 반응 자체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는 기존의 입장, 뭐 선언적인 어떤 것들만 내놓고 만약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북한이 의도한 대로 이게 한국을 배제한 그런 형태의 어떤 북미 간의 문제들로 이 문제가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일단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 사드 배치 문제를 뭐 일반 환경영향 평가 끝난 뒤에 하자라는 입장에서 바꿔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도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이 이제 계속 그런 흐름이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의 어떤 역할 또 한반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조치들에 대해서 강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베를린 구상이라는 부분들도 결국은 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전제로 한 어떤 그 이후의 대화 프로세스들을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전략 수정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전략 수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또 남북 관계를 그렇다고 끊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문재인 정부로서의 고민이 더 커지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대통령이 사드 임시 배치하고 독자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도 그렇지만 베를린 구상이 훼손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내 정치 그리고 국가를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민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안보라는 면에는 그 죽고 사느냐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보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평소에 대비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안보를 강조하다 보면 사실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개인 여러 가지 좀 훼손이 되거나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측면이 좀 참고 그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안보라는 거와 복지라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실존적 위협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임시 배치라는 말을 썼지만은 그래서 급하니까 배치를 해야 된다는 현실적 수단이 의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고뇌를 한 번쯤은 이해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사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만약에 북한이 ICBM을 발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드가 그러니까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여기서 발사를 했다는 사실은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럼 날아가는 것을 우리의 무슨 요격 미사일로 대응하기보다는 결국은 미군의 다른 장치로 그 사드를 통해서 날아오는 거를 파악을 하고 그 미사일을 요격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게 네. 떨어지는 단계, 종말 단계에서 그 격파를 시켜야 된다면 그래서 그 요격 시험이 있었는데 뭐 100% 명중률 이걸 또 발표를 했어요. 공교롭게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사실 북한이 우리를 직접적 타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ICBM을 안 나죠. 그렇죠. 노동미사일 단거리, 그러니까 노동미사일의 핵을 탄두했다. 이미 노동미사일의 핵탄두 탑재는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드라는 건 종말당이 한 150km 낙하 지점에서 요격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ICBM을 미국 쪽으로 향해 쏜다라고 하면은 GBI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미국에 발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반덴버그라니까 서부 지역이나 알래스카 있는데 이거를 해서 2,000km 상공에서 히트킬 탄도를 맞춰서 요격하는 형태의 방어 무기체가 이미 있죠. 그런데 지금 ICBM 발사를 보면은 2,800에서 3,700 이렇게 고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실제 사거리에서 35도에서 40도로 써서 태평양을 건너서 날아간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요격하겠다는데 그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이제 군사기술적인 측면이고요. 정책 측면에서 그런 상황이 오면은 북한 정권은 존립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뭐 그 전에 뭐 선제 타격이라든가 이런 게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뭐 어찌됐든 한국 정부로서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일부 언론에서 지금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곧 전화 통화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뭐 좀 더 알아보니까 뭐 휴가 중에 오늘 뭐 당장 전화를 한 뭐 곧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급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조만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게 뭐 언제쯤인지 휴가를 갔다 와서인지 휴가 뭐 끝날 때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이런 관계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이제 중국 못 믿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만큼 이 한미 정상 간에 해야 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미국이 어떤 이제 직접적인 그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을 강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파장들 또 미국께서 이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북한의 어떤 최대 경제적인 그 일종의 우방인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로 옮겨간다는 어떤 방침까지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이 안보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피하면서 이 국면의 긴장을 그 수위를 좀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한미 간의 어떤 추가적인 그 한반도에서 뭔가 우리가 지금 전략적인 부분들을 바꿔서라도 이 문제가 미국의 직접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서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설득 전략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속에서 한국의 어떤 역할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에 올린 글 그래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에서 한 해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허락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무역 적자, 뭐 철강 관세 붙인다, 뭐 말로만 했는데 행동에 직접 옮기진 않았거든요. 네. 뭔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지금 상원 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관련법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하면 네. 그 곧바로 또 중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국과의 이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미중 간의 관계는? 지금 미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반도를 보면요. 이 미중과에 있어서 남중국 해자라든가 양안 문제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 문제만 하지만 미중 관계는 큰 틀에서 하는데 큰 틀에서 보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지 않느냐. 그럼 중국은 사실은 비공식으로 여러 가지 관련 기관을 통해서 그럼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좀 양보를 해라. 양안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지켜라. 양보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양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중적이 있는데 그리고 왜 지금 트위터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볼멘소를 했는데 중국에 있어서 북한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절대 북한을 포기를 안 합니다. 왜냐? 그 완충지대 이른바 버퍼존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으니까 친중 정권을 들어서 좀 크게 확대해서요. 한반도 전체가 친중 정권에 들어서는 걸 중국으로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더 원하죠. 그래서 오늘 헨리 키신저 전 외교부 장관이 미국 행정부 관리들한테 제안을 했다지 않습니까? 나중에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경 부분에 미군 배치를 안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주한미군을 단계별로 철수하는 방안을 얘기를 하겠다. 이런 끝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그 중국과의 관계를 중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에 그 ICBM 발사한 곳이 중국 국경에서도 한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동식 발사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든 할 수 있거든요. 자, 중국 근처에서 발사를 했다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북한이 의도한 게 있는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이동식 발사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다른 곳에서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곳에서 또 발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좀 말씀해 주시죠.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이동식 발사를 텔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지금 한 대가 아니라 저런 차량이 한 200여 대 된다라는 거죠. 예. 무기는 여러 가지 예비로 타고 거기다가 실어가지고 쏜다 이동이 가능한다는 거죠. 밤에 쐈다라는 얘기는 구성 내에서 북한이 기만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동식 발사대가 200대가 아무 때나 다닐 수 있으면 추적이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있죠. 이런 어떤 이동식 발사대의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라는 데서 발사를 했는데 네. 역시 그 압록강 근교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네. 저기령 산맥이 지나가는 굉장히 오지인데 관심이 봐야 되기는 북중 국경에선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에서 50km 국경에 접해 있고요. 네. 그 바로 밑에는 평안북도 희천, 북한의 어떤 중공업 지하기지가 가장 밀집해 있다라는 희천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북한이 전시수도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전시수도라는 거는 미군이 유사시에 한미연합 그 양국군이 공격을 한다랄 때 공격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중국 국경에 그러니까요. 포탄이 떨어질까. 예, 그게 만약에 오폭이 되면 중국과 직접 그렇죠. 개입을 지금 그런데 과거에 북한이 이러면 북한식의 삼축벨트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거든요. 단거리는 전방, 이 중부. 알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번에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짧게 됩니다. 시간 많지 않아서요. 그렇다면 이동식 발사대로 아무 데서나 쏠 수 있다면 혹시 뭐 황해도에서도 쏠 수 그렇죠. 있습니까? 황해도에서 쏘면 그게 날아가는 게 한반도 하늘을 지나갈 수도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일본 언론이 살짝 지적을 했죠.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은 굉장히 우리 국내 여론이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겠죠. 그 ICBM 미사일이 지금 우리 머리 위로 지금 날아가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배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예. 자, 짧게 하나만 짚어보죠. 지금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간 것을 두고 뭐 야권에서는 좀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그럼 미사일 쐈다고 휴가를 안 가느냐? 그게 더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이런 어떤 국내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과거에 보면 대통령들이 휴가를 제대로 이렇게 사용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뭐 북한의 어떤 도발이 굉장히 중차대한 국면이긴 합니다만 당장의 어떤 국가 뭐 위기 사태 지금 그렇게 규정할 정도의 상황 아니라면 관련 부서에서 충분하게 어떤 그 대응들을 하도록 해놓고 대통령은 그 일정들을 소화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복귀하는 순간에 예. 사실상 이게 모든 전 부처, 관련 부처 또 국가기관들이 일종의 그 국가 비상사태와 마찬가지 상황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예. 것들은 좀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일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김주한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